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니요. 보통의 경우에는 8월 휴가철쯤 되면 정치권도 뭐 휴가도 국회의원들도 떠나고 좀 조용하고 그럴 시즌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불볕 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현장이 지금 여의도 정치권이 되고 있고 세 당 모두 지금 비대위 체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참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이 국민들의 고통이나 분통은 또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제대로 알기라도 하는지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의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그래서 집권 여당이 훨씬 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만큼 또 권한이 있기도 하니까 또 그런 이제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현상이 나오다가 결국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었는데 비대위 전환을 추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민하 평론가부터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여의도 뉴스로 보면은 예정된 수순인 것이고 뭐 다음 주에 이제 전국위까지 쭉 해가지고 비대위 가는 거는 뭐 이미 의총에서 이제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을 때부터 예정이 된 거였기 때문에 네. 여의도 뉴스라는 어떤 그런 분류상으로 보면은 뭐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이거를 신문에서 보고 방송에서 볼 때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제 신문 등에 나오는 어떤 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은 이제 채널을 돌려버린다. 그게 이준석 대표가 나오든 네. 국민의힘의 이런 비대위 전환 이런 뉴스가 나오든 이제는 보기 싫어한다. 그 정도다 이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선 좀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네. 배종찬 소장은 갑자기 한숨을 훅 내셨어요.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얘기하고도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정말 비상 상황인 건 맞는 겁니까? 국민이 비상 상황이죠. 국민의 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고 국민의 비상 상황이면 국회를 뭐 수십 일 동안 상임위 배분을 놓고 공전을 펼쳤죠. 지금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임기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네. 내부 혼선이고 지금 김민하 평론가께서 매우 중요한 평가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제가 또요? 네. 또 제가 네. 그랬나요? 네. 아니었던 건가요? 네. 자,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네. 예고된 혼선이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예고된 거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이준석 대표를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징계를 했다면 그 이유는 수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불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비대위 할 줄 몰랐던 것이고 대체할 수 있고 수습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건 몰랐다는 겁니까? 그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국회의 정치 세력이 집단이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들로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지지율 내려간다는 소리가 그게 예견을 하고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지? 그럼 누구라도 찾아가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중간에 중재를 하고 네.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일도 수수께 끼고 모레도 수수께 끼고 6개월 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2024년 총선도 혼전일 것 같고 2027년 대선 전국은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먼저 걱정해야 되는 저는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정치권이 무책임하다. 모신문 사설 제목이 국민 걱정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일단 오늘 상임정국위가 열려서 상임정국위원 전체 54명 가운데 40명이 참석을 했고 그 가운데 29명이 당이 비상 상황이다. 이런 유권 해석에 동의를 했다고 해요. 이 사실 전체도 아니고 만장일치도 아니고 29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상 지금의 이제 비대위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동력이랄까 이런 게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정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차원인 건데 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임 전국위원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다만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뭐 동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런 동요가 없을 걸로 예상을 했으니까 상임 전국이 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 테고 당 네. 이제 주류가. 그걸 통해서 한 거니까는 뭐 이거 자체의 결정이 뭐 엄청난 분열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결정을 하면서도 마뜩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좀 한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밀고 가듯이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뭐 네. 친윤계든 아니면은 뭐 이른바 윤핵관이든 뭐 그 뒤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윤심이든 간에 근데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밀고 가려면 밀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 이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든 쫓아내든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힘으로 밀고 나가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되든지 아니면 당 지지율이 50% 이상은 되든지 이럴 때는 좀 밀고 갈 수가 있어요. 왜? 지지율이 높으니까. 네. 그 이야기는 당에게 또 대통령에게 힘이 실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당 지지율도 오락가락 가락오락 이렇게 한 사이에 핵심은 이거죠. 그럼 이준석 대표를 뭐 당 징계를 받았든 네. 몰아냈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체 리더십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준석 대표가 나간 공백을 최대한 메울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메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되는 당대표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조사들을 종합해서 망라해 보면 이른바 윤핵관이나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지지율이 극히 미약해요.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적합한 당대표로서 가장 그렇죠. 높을 정도예요. 저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예.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 오히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체리 엄지척 이 문자로 이준석 대표의 몸값이 더 높아졌어요. 오히려 때릴수록 몸집이 커지는 이준석 대표다.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일단 뭐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원 당규 개정을 하고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는 거는 상임 전국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거냐. 이 조항에다가 당대표와 권한대행 그 외에 직무대행도 거기다 넣겠다.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이 지금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권한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당내 우선 의원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권성동 직무대행이 지금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런 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일단 그냥 쭉 현 상황이 유지되면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금 정치적 처지 그리고 직무대행을 사퇴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가능한 거냐라는 의문 그리고 직무대행을 사퇴한다고 밝힌 사람이 비대위원장 지명할 수 있는 거냐라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있지만 네. 근데 이 규정이라는 거는 누가 하느냐를 떠나서 그 규정 자체가 맞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당 대표와 당 대표 권한대행만 지금 뭐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원에 써 있지만 그게 특별히 당 대표의 직무대행을 배제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왜냐하면 당 대표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사고 상황이 될 때 비대위로 넘어간다라는 건 가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비대위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 대표가 지도부 총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대위로 넘어가는 거거나 아니면 당대표는 이미 제가 이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비대위로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대표하고 당대표 권한대행이라고 규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은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가정해서 그런 비대위로 가능한 부분을 규정을 이제 보완하자라는 취지가 명분상 저는 그렇게까지 부당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게 그래서 이 규정을 가지고 보면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국에서 이게 뭐 처리가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제가 볼 때는 없는데 다만 정치적인 논란과 진통이 크기는 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맥락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5선 가운데 김영선, 서병수,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뭐 이런 등등의 당의 이름이 그러니까 의원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의원이 그냥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뭐 그런 모양이 나올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지율은 더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임시적인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불확실한 것이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얼마나 당내 구성원들에게 먹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이 윤핵관 성격이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은 이준석 대표 문제는 더 꼬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네. 대통령 지지율도 가뜩이나 험난한데 당 지지율도 내용이 그러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당 내에서는 그나마 적임자로서 맡을 수 있을 만한 인물은 조영 의원 정도일 거예요. 당 외부로는 비대위원장을 이미 맡아본 적이 있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거나 아니면 네네.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 정도가 하마평에 오른 건 있는데 저는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달해드릴 내용의 메시지는 뭐냐면 네. 비대위원장이 되든 누가 비대위원이 되든 누가 자기 당대표가 되든 이 문제 수습이 가능할까요?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뭐 지금 이제 그게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대응할 거냐. 이게 이제 당 혼란이 수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수습할 거리가 많기는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뭐 가처분 신청 하겠다는 뜻까지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뭐 오늘 거의 법적 대응하는 거를 기정사실화했죠. 이준석 대표는. 근데 그 법적 대응이라는 게 저는 이준석 대표 측이 기대하는 것만큼 잘 되리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처분 신청을 내도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전례나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스탠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 무슨 뭐 폭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뭐 전당대회가 뭐 이상하게 됐다거나 광범위한 뭐 부정선거를 통해서 뭐 대표가 선출됐다거나 그런 거는 법원이 나설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이해할 수 없고 대단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명분을 이 규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명분을 만들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법원이라는 데는 그런 정치적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정에 맞도록 돼 있느냐 등등을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 신청 인용되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모르면서 하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앞으로 이준석 대표와 가깝다는 걸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하태경 의원하고 조혜진 의원이 그 당원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걸 보면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비대위를 구성하자. 그래서 그 비대위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면은 다시 이제 해산하는 걸로 하자는 취지의 당원 개정안인데. 그게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규정으로 만드는 거는 오히려 이게 위인설법이냐 이런 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규정이에요.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부결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저는 이분들이 전당대회에 어떻게 대응하냐를 지켜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즉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 직접 나서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대응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도 모았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이런 게 뭐 뜻대로는 안 되더라도 여론화되고 그 과정에 조직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신인규 대변인이 뭐 오픈 채팅방 만들어가지고 여기 동의하는 사람들 모으고 있다고 하고 막 이런 흐름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가 뒤에서 커튼 뒤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태로 남는 일본 정치의 그림자 쇼군이라고 있습니다. 어둠의 쇼군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오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법률가들도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긴 해요. 지난번에 윤리위에서 징계했을 때는 이거 가처분 신청을 내면 이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률가들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성만 가지고 보기에는 여전히 여의도의 이 정치적인 무게는 적지 않다. 그러면 법으로 절차적 복권이 이루어졌을 때 이준석 대표가 당에 와서 온전히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냐. 그건 어려울 거예요. 지금같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네. 대통령의 문자까지 공개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대항력이 생길 수가 있느냐. 이준석 대표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은 조직적으로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주변에 힘을 보탰던 인물들이 지금 나서고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당의 뭐 5선 이상 중진들은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선을 그은 마당에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 세력적으로 규합되기도 어려울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다.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식으로 대항하든 그거는 본인의 절차적 합리성이나 훗날 또 정치적인 명분을 도모할 때는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남은 선택은 물리적 시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윤핵관도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쨌거나 간에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동정 여론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쟁력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없는 어느 일정 시점에는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그것이 2년 후가 됐든 간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말 그래도 새로운 정치 바람을 몰아왔네. 부정적인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때 그때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 부분에서 네. 변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이제 하락한 상황인데 네. 이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휴가에 복귀하고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메시지나 이런 걸 쭉 내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반등의 기회가 어떤 공간이 열리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여당도 대통령을 뒷받침해야지 아무리 지지율이 낮아도 지금 대통령 뒷다리 잡는 건 안 된다. 네. 이래가지고 정리가 쭉 될 거예요 아마 비대위 넘어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가까웠던 사람들도 지금 보면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 사퇴는 불가피한 상황 아니냐라고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조금 바꾼 것 같은 그렇죠.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더더욱 이제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시간의 문제는 있겠죠.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명분이 없는 그런 통치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국면하고 이게 겹치게 될 경우에 네. 그런 상황이 네. 그러면 당내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고 싶은 사람들의 명분이 실리게 돼요. 네. 그런데 그게 당장은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준석 대표 문제거든요. 결국.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 의미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첫 번째 변수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변수는 역시 경찰 수사 결과죠. 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이거는 뭐 이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이게 과거의 성산납 의혹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 상당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현상,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로 성상납 의혹과는 별개의 다른 건으로 뭔가 기소 의견이 되거나 이렇게 송치가 될 경우에는 네. 그것도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몸집을 불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 수사 결론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줄 수 있는 시각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문제 또 개인의 신상에 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가 되고 처분이 내려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향해 있는 여론은 이준석 대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 징계하는 과정에서의 부적절성 네.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 부분이 문제시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존재한다. 또 하나 이제 지지율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장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8월 말 9월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또다시 윤명 대첩 3라운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확정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끌게 될 민주당과의 전면전이거든요. 네. 그 속에서 이준석 대표를 찾게 된다?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뭐 비대위나 전당대회 문제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또 정치적인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일단 후순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했다가 조기 전당대회까지 가려면은 전당대회를 최소한 9월은 돼야 이제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뽑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은 오히려 사라지는 쪽을 자꾸 가지 않겠느냐, 좀 잊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또 아까 이제 김인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지금 집권한 지 100일이 안 됐잖아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집권 여당에서 우리 딴 생각 좀 할까? 이렇게 맞먹는다고 하는 게, 야,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런 상상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집권 3개월 만에 네. 박근혜 정권과 비교하면은 마치 윤석열의 유승민이 될 수 있는 지금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이준석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집권을 좀 뒷받침해야 된다고 하는 기류가 더 강한 거는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는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아까 이제 경찰 수사 결과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마냥 이렇게 강공으로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시각들이 여러 가지로 좀 엇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가 자연스럽게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집권 여당 내에서의 어떤 여러 분란, 이런 것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정 수행 지지율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한국갤럽이 조사한 지지율이 20%대 중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어요.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지지율 조사 결과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갤럽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20% 초반대, 그러니까 직무를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24%가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66%가 나왔는데, 전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줄었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긍부정 간 격차가 34%에서 42%까지 벌어진 그런 사례인 거죠.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국정 개입 의혹 뭐 이런 것들 2016년 10월 달에 그런 논란들이 이제 뭐 국정농단 관련해서 커졌을 때 네. 그때 긍정평가가 이제 25%를 기록한 바가 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긍정평가 최저치가 이제 29%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보다도 낮은 이제 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나온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연령대별로 보면은 70대 이상 응답층에서만 긍정평가가 42%, 부정평가가 37%여서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긍정평가가 앞섰고, 예.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이제 부정평가가 헛더라는 거고요. 특히 30대와 40대의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약 13%, 10%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향별로 나눴을 때도 보수층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더 컸는데 긍정평가 44, 부정평가 48%였다는 거고요. 중도층에 보면 긍정 21%, 부정 68%, 진보층에서는 긍정 8%, 부정평가 89%였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게 6%, 전 정권을 극복하고 있다 5%, 경제, 민생 5%, 주관, 소신 5%,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게 4%였고요. 부정평가의 응답자들은 인사를 23%,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10%, 독단적, 일방적 8%, 소통, 미흡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5%,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5%, 직무 태도 3%, 외교 3%를 응답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 중이에요. 네. 휴가 기간 중에 지금 지지율이 전주 조사에 비해서 4%포인트가 떨어진 것으로 네.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분석해야 됩니까? 지지율에는 휴가가 없죠. 아니 근데 뭐 대통령이 사실 휴직기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휴식 기간 동안에 지지율에 어퍼컷 타격을 주는 최대 이슈가 등장했잖아요. 만 5세 취향 연령.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지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 국민을 통합했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의견으로. 네. 만 5세 취향 연령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구분 없이 세대 구분 없이 그리고 직업 구분 없이 다 반대. 그래서 지금 전 계층 통합을 이뤄낸 것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쉬고 있는데 이 이슈가 터졌으니까 대응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지율이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결정적 타격을 주는 것이 다 사람이에요. 예.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가적으로 내려오는데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이슈거든요. 하나가 리, 두 번째가 이제 경, 세 번째가 오인데 리경오입니다. 사람이죠. 리, 이준석, 경, 경찰. 경찰 사람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 만 5세 취향 연령. 네. 5세가 사람이에요. 만 5세. 네. 그리고 지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지지율에 타격을 주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인사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과 관련된 것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정적인 타격.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게 저한테도 제가 뭐 30년 전 가까이 여론조사를 분석해 왔으니까 물어보시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통령의 지지율을 구성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번 이념, 2번 정책, 3번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치는 영향은. 그런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김 대표님과도 분석을 해주시면서 지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한 거 이게 지금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겁니까? 반영은 안 됐는데 네.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 네.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특이점은 뭐냐면 한미 안보 관계나 남북 관계는 지지율에 2019년 이후부터는 영향을 주긴 주는데 네. 결정적이거나 큰 폭의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여쭤봤냐면은 보수층이 오히려 예민할 만한 주제잖아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해왔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쪽에 가까웠던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는 친중 행보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펠로시 하원의장이 왔는데 전화통화만 하고 만나지 않았다. 뭐 의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제 지지율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도 윤 대통령이 대선 때에 지지받았던 48%가 넘는 지지율이 지금 24%까지 된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 지지층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층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세요? 보수층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주 좀 거칠게 얘기를 하자면 예. 지금 사실 뭐 24%막 이렇게 지지율이 나온다고 할 때는 이게 24%, 뭐 20%, 15% 체감상으로는 그게 이 평론가들하고 여의도 정치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이미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으로 간 것이고 그런 상황에 더해 보면은 지금 만약에 일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이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면은 그런 외교적인 문제, 외교안보적인 문제가 별로 타격 안 줄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좀 더 제가 볼 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부정평가의 대부분이 인사라고 답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평론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뭐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단순화해가지고 예. 이것이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10가지 사안을 쭉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 제일 대표적으로 이게 사람은 잘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 나눠진 것인데 근데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이 인사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예를 들면 4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이것을 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걸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막 던지는 박순애 장관을 왜 뽑은 겁니까? 이거 인사 문제가 되는 거고 네네. 외교안보 마찬가지예요. 낸시 펠로시 뭐 이거 반영이 안 된 거지만 만약에 내 다음 주에 다 반영이 된다 그러면 낸시 펠로시를 뭐 안 만난 것도 안 만난 건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안 만난다고 하다가 비판이 되니까는 전화통화를 한다고 그러고 이거 해명도 이상하고 왜 참모들이 그렇게밖에 커버를 못하냐. 왜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대통령 리더십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죠. 뭐가 분위기를 확 반전할 만한 것들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정을 해야 될 일이 생겼네요. 낸시 뭐요? 펠로시도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다 사람이죠. 네. 뭘. 네. 네. 하여튼 모든 게 사람입니다. 네. 네. 좀 뭐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좀 하고요. 사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제 이거 인적 쇄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대안도 아마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상황 얘기 좀 해보죠. 좀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가? 관심이 오히려 멀어진 것 같은데 8월 말 전당대회 앞두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 또 뭐 설화 논란도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당대회 변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전당대회 이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전당대회를 마주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또는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층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범진보 진영의 정치인이죠.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도 뭐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 후보로도 계속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뭐 당에 분열되는 거 아니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반명이냐, 친명이냐 이것도 반영이 됐고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사법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영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이거 이 여당의 공격 용어예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반영이 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아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건 뭐 책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미 감안된 상태에서의 이재명 의원을 두고서 이제 우려 걱정인데 저는 전당대회는 그냥 확대명이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인데 전당대회 이후에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도층이 바라보는 것은 윤명 대첩 3라운드에서는 바로 이 리스크도 영향을 비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재명 후보는 최대치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 뭐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지금 했는데요. 일단 내일 첫 번째 당원 투표 결과가 공개가 돼요. 이변은 없을까요? 이변이 있기 어려운 구조이죠. 네, 이게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흐름이 뭐 쭉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후보들 간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 비명 후보들이 단일화는 못했지만 자연스럽게 한쪽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막 간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럴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대응 중에 하나가 뭐 이거 당원을 개정하자 뭐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가 될 경우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직무를 정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없애자든가 바꾸자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비명 후보들의 태도도 다르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로 계속해서 이제 좀 이재명 후보 강세가 이어지는 결과는 뭐 거의 예상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결론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한테 어떤 인상을 심어주느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일단 설화에 휩싸인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떤 해명을 내놨는데 해명이 좀 다 번복이 된다거나 부적절하다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정치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대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빨리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라. 그래야 지지율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대선 때 48%였으니까 대결 구도로 가다 보면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두고 볼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대립 구도가 일정 부분 분명히 득이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버팀목이 몇 개가 있어야지 이제 작용하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서로의 반대 국면이나 이런 게 펼쳐질 경우에는 기대했던 효과는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걸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배응과 관련돼서 오히려 왜 검찰 경찰이 수사를 빨리 안 끝냈냐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당대회 직전에 수사 결과 내놓는 거는
안 된다. 정치적인 어떤 수사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방탄 출마다라는 여론에 대해서 더 뭐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메시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오늘 쭉 얘기했지만 집권 여당과 제1야당 빨리 어느 쪽이든 좀 안정적으로 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일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이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웨이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